3교시에 이어서 4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때 마지막에 이 로코코 미술에 대한 여기 설명만 잠깐 하고 작품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제 설명은 이전 시간에 했으니까 여기 넘어가고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코코 미술의 바토와 샤르댕이라는 작가이고요. 바토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고요. 그 다음에 샤르댕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화가인데 동물과 과실의 기교 화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걸 많이 그리고 잘 그렸어요. 이 바토의 그 작품을 보면 공원에 연애해가지고서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 옛날과 다르게 약간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다고 하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이 그림이. 그리고 이 식전기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색채를 굉장히 화려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눌러서 썼다는 느낌이 들죠. 가라앉게 차분하게 굉장히 절제된 색깔을 많이 썼다고, 절제되게 색깔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고나르는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는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여기도 화가인데 판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판화도 많이 있고 그림도 많이 보는데 거기 대표적인 그런 작품을 제가 두 개 뽑았는데요. 프랑스 부장송 예술박물관에 있는 빌라 테스테의 계단이라고, 저거는 소묘 작품이에요. 소묘 작품인데 굉장히 공을 들여서 색깔 입힌 것처럼 열심히 그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런던, 이건 프랑스 거임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그네 뛰는 아가씨고 그 아래 남자도 보이죠? 연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잡아 당겨주고 있는 뭐 하인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부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로코코 미술의 화가인데 소묘를 잘하고 또 판화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걸로 폼포르트 부인의 초상이 있는데 저 그림 보면 녹색의 그 치마, 그 드레스죠. 드레스나 그리고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침 식사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림이 화려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본 사람이에요. 로코코 미술의 건축으로 이제 상 수식 궁전, 베르사유를 모방한 프리드리 대제의 별궁인데 독일 포츠담에 있어요. 이거는 독일. 그리고 이제 신고전주의가 생겨납니다. 신고전주의의 특징은 고전적인 내용,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엄숙함, 공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모습과 애국심과 영웅적 모습을 강조하고, 회화의 특징은 연극 무대처럼 한정된 공간, 단순한 구도, 건축적인 배경이 많고, 등장인물 적고, 숨어있는 비극적인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요. 로코코와 후기 바로크의 반발에서 고대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나타난 예술 양식으로 고대적인 모티브를 많이 사용하고 고고학적 정확성을 중시하며 합리적인 미학의 바탕을 뒀다고 했고요. 형식의 정연한 통일과 조화, 표현의 명확성,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중시하며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와 명확한 윤곽, 입체적인 형태의 완성 등이 우선시되었다. 고대에 대한 관심이 18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폼페이와 헤라클레네움, 그다음에 파이스툼 등의 발굴과 동방 여행에 의한 그리스 문화의 재발견 등을 계기로 한 그랜드 투어 열풍 속에 프랑스 혁명 전후 고대에 대한 동경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뭐 대표적인 작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하고 지오바니 파니니 등이 있다. 살다 보면요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지금 한참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그리워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르네상스를 또 거치고 나서 보니까 또 너무 단정하고 이런 게 싫어서 이제 바로크 양식이 생겨나고 바로크 양식이 너무 거칠거칠하니까
또 로코코 양식이 생겨나고 이 로코코 양식의 그런 그 여성스럽고 이런 것을 또 반발해서 아니야 그래도 또 예전에 그게 좋아 그리고 또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패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뭐 바지가 넓어 있다, 좁아졌다, 치마가 짧아졌다, 뭐 길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옛날에 입었었던 그런 옷을 보면 분명히 지금 유행하는 패턴이지만 그 패턴이 뭔가 더 세련돼지는 거. 뭐 바지가 짧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큐로 바지에 비해서 지금 입는 바지는 뭔가 더 조금 그 세련된 느낌이 난다 그럴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전주의도 이제 그 동안에 해왔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되돌려서 그래도 클래식한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그런 사조예요. 그래서 이 클래식이 조화가 되는 거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마 나폴레옹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다비드는요 18세기 신고전주의에 속하는 프랑스 화가로 나폴레옹 전속 화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베네치아적인 색채를 사용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베네치아적인 색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베네치아를 사용하는 이 사람이 쓰는 거를 앙피르 양식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 앙피르 양식을 제가 찾아봤는데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근데 이 다비드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을 쫓아다니면서 나폴레옹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그려줬고 나폴레옹의 부인이 있죠, 뭐 조세핀이를 나폴레옹 가족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종군 화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면 같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랬지만 망명을 가서까지 이 사람은 재주가 있어서 망명을 가서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으로 먹고 살았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작품으로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 1세 대관식. 이거 보면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 그 모자 벗고 머리가 좀 그때는 벗겨졌죠. 그 약간 M자 탈모처럼 이렇게 생긴 뭐 그런 하얀 그 바지에다가 저 입고 있는 그 군복 같은 거 그런 옷 입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이 사람 작품 굉장히 많아요. 나폴레옹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파니니는 지오반니 파올로 파니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탈리아 화가이며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그 1, 2교시에서 저번에 배웠던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판테온 신전의 내부를 그렸고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를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게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낭만주의가 생겨나는데요. 낭만주의의 특징은 이성의 규칙과 속박 속에서 벗어나서 느낌에 따라 감성적 작품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사선 구도와 명암의 극적 대비. 예전에는 대부분 잔잔하게 그렸죠. 그러니까 그 수평이나 수직 구도를 많이 썼었는데 사선 구도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활발한 운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감이 있게 이게 사선 구도를 약간 불안하지만 운동감이 있는 그런 사선 구도를 많이 채택을 했고 명암의 극적 대비와 어두침침한 단색조 그러니까 화려하게 이런저런 색깔을 많이 쓰지 않고 색깔의 톤을 비슷하게 썼다는 얘기죠.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와 신고전주의에 반대하에 나타난 낭만주의는 로맨티시즘이란 그 단어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이성과 합리,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고 느낌과 감정을 강조하는 사조이다. 했어요. 낭만주의는 전 시대의 미술들이 버리지 못하였던 현상이나 사물의 재현이라는 모방론에서 나아가 예술가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바꾼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예술이 다양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고전주의가 고대의 모방을 존중함에 반하여 낭만주의 미술은 하나의 전형을 갖기보다는 개인을 해방하여 개개인의 감수성에서 새로운 창조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고대의 모방을 존중한 것에 반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뭔가를 갖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뭐 내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장그로, 테오도르 제리코, 외젠 드라큘로아가 있습니다. 조금씩 갈수록 예전에 많이 미술 시간에 들어봤었던 이름들이 막 점점 나오죠. 장그로도 다비드 좀 전에 그 나폴레옹 화를 나폴레옹 얼굴 많이 그려줬던 그 다비드의 제자인데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인 동시에 낭만주의의 성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앙투안 장그로가 초상 화가로 전쟁화에 독보적인 명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군 화가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르콜 다리의 나폴레옹을 그렸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 아르콜 다리 위의 나폴레옹 이것도 이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굵기가 저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표정도 약간 다르고 색감이나 약간 그런 것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젊은 나폴레옹이죠. 젊은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병사들이 겁을 먹고 하니까 이제 그 기운을 북돋아주느라고 너희들이 뭐 여기를 뭐 하고 저기 침략하고 나면 이제 어떤 뭘 얻을 수 있고 하면서 그 배고픈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막 기운을 북돋아 줬는데 결국엔 다시 돌격하고 가는데 그 병사들이 너무 이제 무서워하는 그런 걸 보고서 그 나폴레옹이 약간 얼굴 찡그리면서 언짢아하는 뭐 그런 표정이랄까 못마땅해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저게. 그리고 종군 화가답게 어쨌든 그 전쟁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아일라우 전장의 나폴레옹이라고 또 그 나폴레옹 그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다비드나 이 장그로는 나폴레옹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테오도르 제리코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제리코 그림이에요. 이게 메두사호의 뗏목 이거는 다 이제 옛날 신화죠. 이거 메두사호를 타고 나간 그 사람들이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겨우 이 뗏목이 돼서 저거를 이렇게 표류하다가 그 큰 배를 아마 만난 것 같아요. 여기 저쪽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막 그 수건 같은 거를 흔드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인간의 극한 상황에 왔을 때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표정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저 상황까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앱섬덥이라는 이 작품은 이 그림을 보고서 와 다리를 저렇게 그 말이 찢을 수 있나 막 이런 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말 경주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다리를 완전 이렇게 벌리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말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자, 드라큘로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페르디낭 빅토르 외젠 드라큘로아는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의 최고 대표자인 프랑스 화가인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건 정말 많이 봤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진짜 많이 봤네. 그리고 이거 단테흐베도 그렇고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단테흐베 요거는 보면 단테의 신곡을 아마 이 그림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천당과 지옥과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연옥이 있는 그런 건데 아마 지옥 쪽을 지나고 있나 싶은데요. 단테가 그 빨간 망토를 하는 사람이 단테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단테가 그 배를 타고 건너는데 이제 다른 그런 그 영혼들이 뭐 아마 살기 위해서 뭐 살려달라고 하든지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사실주의로 넘어왔습니다. 자,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사실주의 특징은 형상과 색채를 정확하게 관찰하여 철저하게 사실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종래 미술이 외면하던 사회의 가난한 인면이나 노동의 가혹한 실체를 진실로 당면한 사실로서 박력 있게 묘사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신화를 중심으로 뭐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의 그 누구의 무슨 일상 뭐 이런 거보다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뭐 우아하게 뭐 어쩌고 초상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가난하거나 뭐 일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의 가혹한 실체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얼리즘이죠. 정말 사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19세기 이전까지의 사실주의는 정확한 자연의 모방, 그다음에 나아가서 완벽하게 이상화된 재현으로서의 사실주의였는데, 19세기의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의 인위성의 비판을 가하고 현실을 보는 눈에 관심을 집중하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19세기는 과학기술의 발전, 이성주의의 팽배를 부른 계몽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실증주의는 경험과 관찰에 입각한 과학적인 지식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시민 정신의 평등사상을 고취하는 역할과 함께 고고학 가식적 주제가 아닌 평범한 삶의 세속성이 미술의 주제로 등장하는데 정신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크루베, 마네, 밀레, 아돌프 멘첼, 알메이나, 주니오르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네가 사실주의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네는 사실주의이면서 나중에 인상주의?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루베의 작품에서는 장 데지레 귀스타브 크루베,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인데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저 작품이 있어요. 그 오르낭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마 뭐 농부였었던 것 같아요. 이름 없는. 근데 그 오르낭의 매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전에는 뭐 나폴레옹의 무슨 뭐 저기 그림, 뭐 어떤 귀족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무슨 농부 죽는데 이렇게 많은 물감을 들이느냐 할 정도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화가의 작업실도, 이것도 엄청 비평가들이 아주 그냥 혹평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크루베 자신이 이제 그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옆은 모델이죠. 그 오른쪽은 약간 뭐 귀족층의 사람들, 그 다음에 왼쪽은 그 노동자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뭔가 그 대비를 시키면서 자기가 뭐 그런 것들 뭔가를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뭐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네는 에두아르 마네는 19세기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전환이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마네는 보통은 마네 모네 이래가지고 인상파라고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사실주의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데, 프랑스 화가이고요. 현대 미술의 분수령, 단순한 선처리와 강한 필치, 풍부한 색채감이었어요. 지금 보면 이 올랭피아 이거 유명했죠. 올랭피아는 아마 저기 몸 파는 여인 같은데, 이거 그렸을 때나 그 다음에 이 풀바디의 정신서 이걸 사실적으로 그렸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저런 나무를 그릴 때, 뭐 인체를 그릴 때 어디가 뭐 비율이 어찌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에 명암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만이 뭐 탐스럽게 보이고 뭐 통통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밋밋하고, 저기 풀밭에 앉아있는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무슨 사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을 응시하듯이 보고 있는데,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뱃살 막 접히고, 그리고 빛을 이게 이제 인상파적인 요소가 여기 약간 들어간 게,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빛에 있으면은 그 명암이, 빛이 너무 강하면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뭐 종이짝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혹평받은 그런 그림인데,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 거죠. 여성의 몸은 막 이렇게 생겨야 되고 뭐 보통 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서 탈피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밀레.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 제가 이제
너무 유명해서 다른 거를 보여드려야 하나 하다가 그래도 유명한 게 낫다 싶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장 프랑스와 밀레의 프랑스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로 불리는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삭 죽는 여인들하고 만종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그 농부 아낙네 이런 사람들 왜 그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시대였었죠. 그리고 이제 만종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항상 고마운 어떤 그런 거를 기도하고 뭐 이런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주의에서 또 아돌프 폰 멘젤이죠. 이름으로 봐서는 독일 사람이네요.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역사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공장화 같은 걸 그린 거죠. 아변 공장. 저기 진짜 그 아변 그 녹이는 거기는 불빛이 막 그 쇠꼬챙이 같은 거 뭐 저런 거 막 들고 술에 막 불타고 있고 사람들 보고 막 저런 복잡하고 그 일터 또 공장 이런 거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런 걸 그리는 반면에 몇 점이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발코니가 있는 방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싶어서 했어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나 거기에 의자가 있고 커튼이 이렇게 약간 그 살랑거리는 그런 게 굉장히 그림이 뭔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러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세 페라 드 알베이다 주니오르 작품입니다. 19세기 브라질 화가인데요. 사실 거의 뭐 지금 유럽 화가들을 뭐 위주로 했었는데 이 사람은 브라질 화가예요. 이제 사실주의에서 이제 하나를 끼워 넣어봤는데 이 사람 작품은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장처는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약간 무섭다고 해야 되나? 저쪽 사람이 누구를 찾는 것 같아. 이 여자를 찾는 건지. 때가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그러니까 시기를 놓친 뭐 이런 류의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아돌프 피터스 가족이 한때 했는데 색감이 보면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색감이 많이 튀거나 그러지 않고 좀 그 톤이 비슷하죠. 소파니, 첼로니, 뭐 피아노, 그 다음에 아래 양탄자 이런 것까지 거의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가고 저쪽도 사람이 흰옷 입은 저 여인 말고는 거의 톤이 비슷하죠. 자, 인상주의로 넘어갔어요. 인상주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초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 1을 했습니다. 자, 인상주의는 화가, 조각가, 판화가 및 무명예술가협회 제1회 전람회라는 이색 전시에 출품된 모네의 풍경화 인상 해돋이에 빗대어 잡지 샤리바리 비평가 루로이가 그저 인상을 그리는 일당이라고 야유한 데서 이 인상파의 기원이 됐어요. 인상 해돋이 저걸 냈을 때도 여기 엄청 호평을 받았죠. 인상주의는 빛의 변화에 따른 순간적인 형태의 변화와 색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미술 양식으로 본대로 그린다를 모토로 하며 프랑스 시골의 햇살 아래서 수시로 변화하는 풍경을 야외 현장에서 직접 화폭에 담음으로써 생동감과 친근감을 줬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튜브형 물감이 발명됐고 접히는 이젤이 나와서 야외 작업이 가능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상주의 화가는 뭐 하여튼 뭐 햇빛이 비치거나 그러면 바로 저거 챙겨 들어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그 햇빛이 떨어져서 그 반사되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거죠. 전통적인 그림의 주제와 기교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림의 동기와 대상을 찾으며 빠른 필치와 분놀림 그 인상적인 걸 빨리 남기기 위해서는 엄청 빨리 그려야 되겠잖아요. 이미 뭐 해가 다 지나가 버린 나중에서 그걸 그릴 수 없으니까 그 순간 포착을 잘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빠른 필치와 분놀림, 팔레트에서 색을 섞기보다는 화폭에서 그거 찍어 올리고 거기에서 바로 빛이 떨어지니까 이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 위에다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화폭에서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노리는 순색을 이용한 색채 분할법을 사용했어요. 작품의 대상이 되는 사물은 태양 광선을 위한
부차적인 소재로 화면의 구성도 삼각형 구도, 손원근법이 아닌 대기원근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평면성의 표현을 구축했다. 대표적인 작가는 마네, 모네, 드가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인상주의 이제 신인상주의, 신인상주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기인상주의네요. 신인상주의. 그다음에 쇠라와 신약을 중심으로 행해진 전묘법 알죠? 전묘 꽁꽁꽁꽁 찍어가지고 그 그림 그렸던 유명한 쇠라와 신약. 그다음에 전묘주의 등의 이론과 수법으로 광학 이론과 색채학에 따른 과학적 이론에 기초한 색채 분화를 구현했다고 했어요. 경험주의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인상주의가 본능적 감각적이라면 신인상주의는 과학적이며 분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후기 인상주의로는 인상주의 양식의 한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인상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던 일군의 화가들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세잔 고긴 반 후거고요. 인상주의가 지나치게 순간적인 시각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고 믿었기에 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미술을 추구하는 것을 표방했다 했어요. 인상주의에서 이제 만의 그림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4작품씩 제가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서 혹시 관심이 가거나 좋은 그림이 있으시면 그 화가 이름을 기억했다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마네는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 선구자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피 비비는 소년.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발코니, 이것도 유명하고요. 자, 바이올린 부케를 든 베리트 모리죠. 그리고 기찻길 해가지고 다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림들이에요. 이게 마네 그림입니다. 자, 모네. 클로드 모네.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로 인상파의 개척자이며 지도자인데 파라솔을 든 여인은 아마 지금 부인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빛이 이거 후광 치는 거죠.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서 그 치마에 그 드레스에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빛의 밝음이나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어두운 거나 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죠. 그다음에 수련은 연작이에요. 수련을 엄청나게 많이 그렸는데 자기 집에 그 앞에 이제 정원에다가 이렇게 그 정원인 연못에다가 수련을 많이 심고 수련을 보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편만 제가 이걸 갖고 온 거고 모네의 수련을 찾아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그 뉴욕에 있는 모마라고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구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고 모마라고 해요. MOMA 이렇게 약자로 하는데 그 모마에 가서 이 수련 작품 한 그 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의자가 이렇게 쭉 있고 한쪽 벽면에 그 수련이 연작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씩 끊어져 가지고서 뭐 6개인가 이렇게 쭉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면을 보면 수련, 또 뒤로 돌아서 보면 수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수련 느낌이 나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뭔가 막 이렇게 그냥 그 형태가 이렇게 막 불분명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어롱어롱하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이렇게 차분하고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모네 아마 제가 나중에 여행을 하게 되면 모네 그런 작품 수련을 직접 여러 가지 그렸던 거를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수련 연작 시리즈니까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은 수련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드가는 프랑스 유명한 화가의 조각가인데 드가 하면은 그 발레하는 요거 딱 생각나시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봤던 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버지 직업이다 보니 좋은 그 단력들이 꽤 많이 왔었거든요. 제약회사 제가 기억하기로 동아제약인가 뭐 그런 데서 해마다 이런 명작 시리즈를 달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내온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런 그림들 제가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제가 발레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스타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이 드가는 이제 발레하는 여자들 뭐 신발끈 묶고 있거나 뭐 쉬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이제 발레 교습소 가가지고서 이걸 많이 그렸는데 사실 드가는 여성을 못 믿었죠.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 아마 자기 삼촌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굉장히 이제 이쁘고 뭐 이렇게 고고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삼촌하고 어떤 그런 불륜의 관계인 거를 알고 나서 그 여자를 못 믿는 뭐 그런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인상주의 쇠라, 신인상주의 쇠라. 조르주 쇠라는 프랑스 화가이자 신인상주의 창시자인데 전명화, 우리나라는 그 이수근이죠. 이수근 하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내가 맞나 싶은데 우리나라도 그 전묘 작가가 있잖아요. 프랑스 화가이자 신인상주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정말 점점 찍어가지고 이 작품을 완성하는 그 전묘법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유명했던 그랑자드산의 115호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화장하는 여자. 여기도 아마 자기 애인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세라의 애인을. 그리고 여기 참 이 화장하는 젊은 여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행복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쇠라가 원래 이렇게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바람을 핀 거죠. 이제 자기 모델 겸 보통 그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델하고 거의 바람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여자도 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 나이가 어려. 17여덟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으면서 이제 좀 시골에 계신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랑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살다가 애를 낳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쇠라네가 시골에 살지만 꽤 분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혹시 미움받을까봐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애를 낳으니까 애를 데리고서 애랑 이제 여기 이 여자를 데리고서 이러이러한 관계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내 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와이프가 죽어요. 며칠 후에 죽어. 그러고 나서 애도 병 걸려서 또 죽어. 그래갖고 이 여자와 그러니까 애도 잃었죠. 그리고 정 부인, 첫 번째 결혼한 그 부인은 쇠라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충격받아가지고 또 애를 유산하게 되고 그런 불행한, 여기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자, 신약은 프랑스의 화가이자 신인상주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묘화를 그렸는데 전묘화가지만 어쨌든 약간 저기랑 다르죠. 쇠라랑 약간 느낌은 다르고 이거 보면은 이 두 번째 작품은 약간 고흐의 그 작품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인상주의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세잔이에요. 폴 세잔,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로 현대미술의 아버지인데 이 붉은 조끼 입은 소년 학교 다닐 때 이거 미술책에서 본 그림이죠. 이거랑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데 이 붉은 조끼 입은 소년도 네 장인가 5장인가 이게 다 다른데 똑같은 게 아니고 뭐 앞모습 그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작품인가 5작품인가 제가 그린 걸로 알고 있고 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도 연작이에요. 이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도 막 뭐 2사람 모여있고 뭐 몇 사람 모여있고 해가지고 이 카드놀이 하는 거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거여서 제가 이걸 뽑아왔고요. 이 보면은 우리 미술 시간에 뭐 필요 이상으로 저 팔이 길다 어쩌다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쵸. 이 안 맞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세잔의 이런 그 터치나 색감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세잔이 저거 많이 그렸죠. 정물을 뭐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귤이며 무슨 사과며 이런 것들 엄청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서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풍경화를 제가 하나 뽑아온 겁니다. 가르단 마을이라고 자기가 살았던 그 마을을 아마 그렸던 것 같은데 색칠을 다 하지 않고 여기는 나중에 그 소묘로 밑그림 그렸던 그 부분을 그대로 또 남겨놨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서 색달라 보이죠. 자, 인상주의에서 고갱인데 외젠 앙리 폴 고갱, 프랑스 인상주의 대표 화가로 탈인상주의를 추구했는데 이 고갱도 본인의 나라에서 살기가 이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살기가 힘드니까 타히티라는 섬으로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타히티라는 섬도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아주 순박하고 뭐 이런 그 원시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었고요. 이미 외국 세력의 이렇게 맛을 알아가지고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 여인 같은 경우는 옛날 전통 의상인데 여기는 옷이 다르죠. 원피스를 입은 게 이미 그 외세 이게 물들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저 원피스 입은 이가 아마 고갱의 애인이었을 거예요. 고갱이 나중에 같이 사는데 14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여인도 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제목이 네버모어거든요. 네버모어인데 두 번 다시 저기다 써놨어 자기가 네버모어라고. 근데 저기 뒤에 까마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에드가 알렌 포 있죠. 그 작가가 쓴 그 저기에 보면 그 내용이 까마귀가 아르르 우는 게 네버모어 하고서 웃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에드가 알렌 포 작품이 네버모어인데 그거를 이제 그 상징하는 거고 이 지금 그 누워있는 여인이 그 14살이었던 그 여자죠. 근데 애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 고갱의 애를 낳다가 죽어가지고 굉장히 상심하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도 있고 뭐 그 뒷배경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워낙 이 작품도 많고 유명해서 제가 이제 4편씩 뽑아봤는데 이것도 많이 봤죠. 언제 결혼하니 하는 거. 이 타이티에서 이게 이 꽃을 옆에다 하고 있으면 상대방을 구한다는 거 구애의 그런 표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고흐랑 같이 고갱이랑 작업했을 때가 있었죠. 고갱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고흐가 고갱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고갱을 그 고흐 동생이 태워죠. 그 고흐 동생이 엄청 뒷바라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작업실을 얻어줬는데 거기에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해서 이제 고갱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갱을 들여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 해바라기 그리고 있는 고흐를 그렸는데 해바라기는 사실은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관념적인 해바라기라고도 하고 고흐가 나중에 보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했는데 그 후에는 그래도 나 많이 닮았다고라고 뭐 시인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후로 이제 둘이서 서로 어떤 미술적인 그런 견해 이런 게 차이가 나가지고 둘이 싸우죠. 싸우고 나서 고갱이 나가버리고 고갱 나가고 나니까 고흐가 길을 자르잖아요. 고흐가 약간 정신병적인 게 있어. 자, 여기서 이제 고흐가 바로 나오네요.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로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자 중 한 사람이고요. 탈인상주의 축으로 야수파, 추상화, 표현주의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고흐가 또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 15송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유명한 거 스타리 나잇 그 별이 빛나는 거 이거 저번에 그 서정현님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거 굉장히 멋있다고 했는데 요거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비슷한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요것도 이제 시리즈처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사람의 그런 작품, 저도 고흐도 엄청 좋아하는데 붓터치 이런 게 정말 뭔가 이글이글하고 막 이렇게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요거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 아마 창문으로 그 보이는 그런 그 풍경을 그린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비슷한 그 풍경이 몇 점 있어요. 이 사이프러스가 산나무라 그러는데, 아마 그 정신병동에서 보면 이게 창문 통해서 이런 그 풍경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를 자른 자화상, 이 귀를 자른 자화상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좀 더 젊어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좀 많이 나왔다, 이 책에 보면. 근데 이것도 약간 고우가 좀 정신적으로 이게 좀 불안정한 상태여가지고 고갱이랑 싸우고 나서 귀를 잘라버리고 나서 그 자기 자화상을 그린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여러 버전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거 하나고요. 다음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야수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